네, 그럼 지금부터 낭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겨울부터 그 신작을 중심으로 작가 낭독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작가로는 얼마 전에 토호의 집을 발표한 그 권여선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뭐 어떤 형식이나 그런 부담 다 떨쳐버리고 마음 편하게 작가님에게 그 작품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권여선 작가님은 그 서울대 국문학과를 나오셨고요. 그리고 석사까지 한 아주 공부를 많이 한 그런 작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96년에 장편소설 푸르른 틈새로 제2회 상상문학상을 수상하며 등단했고요. 다 아시겠지만 소설집 처녀치마, 분홍 리본의 시절, 내정원의 붉은 열매, 비자나무 숲을 발표하셨고 장편소설 푸르른 틈새, 레가토, 그리고 이 토의 집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문학상을 타셔갔고요. 주요한 문학상 중에는 안 탄 것보다 탄 문학상이 더 많습니다. 나열을 하자면 오영수 문학상, 이상 문학상, 한국일보 문학상 등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여선 작가님만 보시면 뭔가 좀 허전할 것 같아서요. 권여선 작가님의 못지않은 또 아주 훌륭한 작가 시인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제 옆에 계신 송영동 시인을 말씀드리면요. 내일을 여는 작가와 실천문학을 통해 문단에 나오셨고요. 시집으로 꿀잠, 사소한 물음의 답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송영동 시인은 그야말로 행동하는 지성이라는 그런 말이 전혀 부끄럽지 않은 시인인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군기지 이전에 반대하는 평택 대추리에서, 그리고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복직 투쟁을 벌이는 기륭전자 공장에서, 그리고 콜트 해고 노동자들을 돕기 위한 공연장에서, 그리고 용산 참사 현장에서, 그리고 희망버스 그 현장에서도 내내 생활하다시피 우리 사회의 약소자들과 항상 함께 투쟁해온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김순 소설가님도 모셨는데요. 김순 작가님은 일상의 어떤 평범한 이야기 속에서 존재의 어떤 감춰진 의미와 그 생의 슬픔을 아주 단정한 문체로 담아낸 수작을 여러 편 발표하신 분입니다. 소설집으로 나열하기가 힘들 만큼 거의 10권이 훨씬 넘죠? 예, 죄송합니다. 10권이 훨씬 넘는 그런 소설집을 발표하셨고, 얼마 전에 제21회 대상문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세 분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요, 너무 소개가 길었던 것 같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먼저 권여선 선생님께서, 왜, 그동안의 작품 세계와는 상당히 이질적인 분위기와, 그리고 어떤 그 이질적인 주제를 담고 있는 이 토의 집을 쓰게 되셨는지, 그리고 이 작품에서, 독자들이 정말 알아줬으면 하는, 이 작품에 어떤 담겨진 어떤 핵심적인 의미 같은 것을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권여선입니다. 소개가 참 마음에 안 들게 진행이 되는데요. 마이크를 쥐고 있기 때문에 사회자에게 잘 보여야 되겠는데, 일단 저 토의 집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도 이 작품을 이제 읽고 오셨으리라고 믿는데요. 제가 그 전에 발표한 작품들은 좀 뭐랄까 좀 칙칙하고 후이담스러운 그런 이제 작품이 많았어요. 특히 장편에서 뭐 푸르른 틈새라든가 레가토 같은 작품은 왜 이렇게 칙칙하고 좀 너무 이렇게 한정된 사람들의 공감에 이렇게 너무 국한되는 그런 작품을 쓰는가 해서 좀 비판도 받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지금까지 소설을 지금 이제 쭉 써오긴 했지만 장편 소설에 대해서는 제가 2개밖에 못 썼고 이번이 3번째인데 때문에 이렇게 습작생인 거예요. 그 사실 장편에. 그래서 이번에는 좀 다르게 욕을 좀 덜 먹는 방식으로 쓰고 싶었는데 그게 이제 이번 작품이 약간 어린 애들의 눈으로 본 그러니까 똑같이 옛날 얘기긴 하지만 그게 그전에는 뭐 지식인 학생 그런 이제 시각에서 진행이 됐다면 이번에는 그냥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의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가해지는 어떤 고통 그런 것이 좀 더 독자들에게 보편적으로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좀 제 딴에는 좀 이렇게 좀 뭐랄까 호소력 있게 쓰려고 했는데 이번에도 뭐 이렇게 잘 된 것 같지는 않아요. 너무 좀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첫 부분과 끝에 부분이 왜 이렇게 약간 사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좀 맑고 밝고 이렇게 그런 건 줄 알고 읽었다가 이 뭐냐 막 이러는데 그렇기도 한데 제가 좀 기본적인 칙칙함이 있고 근데 이번에는 가능한 한 저도 이렇게 밝은 그런 성장 소설과 시대의 아픔을 같이 담는 그런 영롱한 소설을 쓰고 싶었는데 역시 또 좀 실패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 한계가 이거니까 계속 이쪽 길로 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 생각에는 그래도 조금 달라졌다. 이게 조금씩 이렇게 조금씩 달라지다 보면 이제 언젠가는 좀 이제 제 작품의 그 면모도 일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 정도까지 얘기 드릴게요. 네. 이번 작품에서는 좀 호소력 있는 그런 것을 해보고 싶다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부님께서 실패했다고 하셨는데 저한테는 성공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읽고 어제부터 배탈이 났어요. 배탈이 뭐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작품이 너무 저에게 큰 고통을 줘서 심지어는 제 위에까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 2-3번 정도 울기까지 하고 해서 아주 호소력이라는 면에서는 근래 나온 소설 중에 최고가 아닌가. 여러분들도 다 읽어보셔서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번 소설은 그 권여성 작가님의 장점이 그대로 잘 살아있으면서도 또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그 권여성표 언어 유희라고 할 수 있는 아주 그 리얼리티 넘치는 그 인물들 간의 대화라든가 인간관계의 그 허실 그리고 인간이 지닌 어떤 모종의 심연에 대한 그 날카로운 통찰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그대로 이제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작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동안 어떤 지금으로부터 한 30-40년 전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주로 이렇게 대학생들이나 이미 성장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정되어 있었다면 이번 소설은 7살짜리 어린애들을 이제 주요 초점 화자로 이제 내세우고 있고 그 핵심이 되는 인물들도 지식인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아주 평범한 그런 필부 필려들이라는 거죠. 이런 면들이 또 이제 새롭게 시도하는 측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작품이 아주 그 대조의 묘를 잘 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 원래 장독대에 숨어서라는 그 제목으로 장호에 2014년 봄부터 가을까지 연재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봄부터 여름까지는 도저히 이게 감을 못 잡고 이게 약간 동화 같기도 하고 너무 뭐 청소년 소설 같기도 하고 그 고려선 작가님이 아주 그 좀 독한 작가 아니십니까, 그렇죠? 실제로 되게 독합니다. 보셨지만 평소엔 더 아주 쌍욕 죄송합니다. 아주 막 욕을 하고 뭐 때리고 막 그런 소설도 아주 집요하고 그런 면이 있는데 너무나 이렇게 순하게 이렇게 흘러가서 왜 그러시나 이분이 요새 무슨 인격 수양을 하시나 뭐 돌을 닦나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그것이 사실은 더 큰 아주 그 독함과 더 큰 고통을 위한 하나의 위장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160km짜리 직구가 더 빠르게 느껴지도록 그 전에는 한 100km만 던진 게 아닌가. 그래서
그 7살짜리 소년 소녀가 바라보는 그 필고필녀들의 그냥 고만고만한 그 잔잔한 아름답기도 하고 뭐 슬프기도 하고 그런 일상인데, 그러다가 나중에 그거를 파괴한 그 거대한 국가폭력에 의해서 이제 초래된 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끔찍한 고통, 이런 이제 대비가 어떤 작품의 주제의식을 더욱더 아주 강렬하게 이제 드러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이미지에 있어서도 그 원인의 가족이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 이제 김밥을 싸갖고 이제 어디 나들이를 가려고 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김밥을 묘사하는 장면이 또 아주 이 작품의 절창입니다. 이 권유선 작가가 그 네가토에서도 아주 음식에 대한 비유, 뭐 묘사가 아주 뛰어났는데 이 작품에서는 이제 그런 그 장점이 이제 이어지는데, 특히 그 김밥 묘사를 아주 상세하게 했어요. 그리고 아주 먹음직하게 잘 하셨는데, 곧 이어서 또 이제 바로 그 아버지가 온몸에 그 멍이 든 상태로 이제 들어오는 장면이 나오죠. 똑같은 어떤 원색적인 색깔이지만 그 담고 있는 의미는 아주 상반되는 그런 식의 어떤 대조의 묘가 잘 살아있는 그런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작품을 읽고 정말 제 위장이 반응할 정도로 아주 큰 감동을 받았고요. 이런 작품을 읽게 해준 작가님에게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이제 남은 시간은 뭘로 채워지냐면은 들이 채워야 됩니다. 이제 제가 할 거는 벌써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낭독을 하시고 핵심적인 여러분들이 아주 인상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낭독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작가에게 묻고 싶은 거를 묻고, 이게 이제 오늘 행사의 메인 코너가 될 거고요. 그 전에 먼저 그 송경동 그 시인가 김순 작가님이 김순 작가님이 그 작가님에게 뭐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또 인상 깊게 읽은 부분을 낭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먼저 송경동 시인께서 마이크를 받아주시죠. 질문 아니더라도 작가님에게 하고 싶은 말이라든가 소감 이런 거 말씀하시고, 낭독부터 하셔도 돼요. 그래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스는 송경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마이크만 잡으면 일어서는 버릇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마이크를 잡는 경우는 현장에서 거리 집회나 시위에서 경찰들이나 용역 깡패들하고 만났을 때 어쩔 수 없이 마이크를 잡아야 되는데, 뭐 그런 때 이거나 아니면 뭐 추모 시낭송 이런 걸 할 때 주로 잡아요. 그래서 뭐 앉아서 마이크를 잡고 무슨 얘기를 해본 적은 없어서 갑자기 일어서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앉아도 되겠죠? 뭐 권여선 선생님은 선배님이라고 합니다.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하는 선배님이고, 저는 문단 이런데 뭐 작가들의 모임 이런데 거의 뭐 잘 와보지를 못합니다. 주로 노동 현장이나 뭐 이런데 많이 있다 보니까요. 근데 가끔 가서 권여선 선배를 만난 날은 정말 횡재한 날입니다. 그래서 만나서 술 한잔 먹고 권여선 선배의 그 가식 없는 이야기들과 그 삶의 어떤 마음들을 접하고 오면 한 차례 스트레스 쌓였던 게 다 가셔지는, 정화되는 그런 해방감을 느끼고 오기도 합니다. 오늘 선배님 또 좋은 장편 소설 나오게 돼서 이 자리까지 초대받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제가 권여선 선배보다는 사실은 상 이런 건 제가 더 많이 받았을 거예요. 좀 죄송한데 저는 주로 이제 뭐 구속영장, 소환장 뭐 이런 걸 그것도 다 받은 거잖아요. 많이 받게 돼 있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오전에
경찰 조사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지금 실형 2년을 받아놓은 상태인데 오늘 또다시 작년에 있었던 삼성전자 서비스에서 자결하셨던 염호석 씨라고 계세요. 정동진 아시죠? 거기에서 혼자 자살하셨던 분입니다. 그 삼성전자 서비스 비정규직 투쟁이 승리하게 되면 자기를 화장해서 다시 정동진에 뿌려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자결하신 분이에요. 유서를 놔두고. 하루 만에 경찰들한테 시신 탈취 당했고 강제 화장 당했던 분입니다. 그분 장례식 때 갔다가 저도 모르게 추모 신앙송은 하지 않고 경찰 바리케이트 이런 걸 들어서 경찰 차량에 다 집어던져 버리고 그랬어요. 저도 왜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걸로 이제 그게 특수공무 집행방해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시낭송의 일부였던 거거든요. 경찰들은 무식해서 그게 추모시의 일부라고 생각을 못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게 조사가 있어서 혹시 갔다가 잡아들이면 이 행사를 망치겠다 싶어서 사실 사정을 제가 경찰들한테 잘 사정 안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권여선 선배 이 자리를 위해서 사정해서 일주일 뒤로 미뤄두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저도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소설 너무 잘 봤고요. 저의 처지가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뒷부분으로 갈수록 가슴이 먹먹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 어린 아이들의 그 천진난만하고 천진무구해야 되는 그 세계와 고초를 당해야 되는 어른들로 인한 고통 이게 만나지를 못하는 어떤 화해의 어떤 자리를 끝내 갖지 못하고 이제 정리되는 과정을 보면서 무척이나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비애나 아니면 생각들이 오갔습니다. 제가 읽은 부분은 오히려 앞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원희의 아빠와 같은 사람들이 원희의 아빠와 같은 사람들이 왜 그런 삶의 길을 어려운 길을 선택했을까? 그건 오히려 권여선 선배의 이 작품에 나오는 수많은 인간사리의 불평등이나 이런 부분에 있었지 않을까 싶어서요. 앞부분에 그런 사람살이에 대해서 묘사를 해주신 부분이 너무 많아서 너무 좋아서 그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그 동네에 대한 묘사 부분입니다. 산벌레 고개에서 행해지는 모험의 등급도 고갯길의 등고선에 따라 나뉘었다. 아랫동네 소년들은 집 밖으로 잘 나오지도 않았고 부모 몰래 불량 냉차를 사먹는 것만으로도 간담이 서늘해지는 추리였다. 반대로 윗동네 소년들은 극히 불온하고 위험해 모험이라기보다 범죄에 가까운 짓거리에 물들어 있었다. 결국 소년다운 모험은 산벌레 고개 중턱 소년들의 몫이었다. 높이의 모험과 넓이의 모험은 중턱 소년들이 즐기는 모험의 시실과 날실이었다. 높이의 모험은 윗동네 꼭대기에서 이루어졌고 넓이의 모험은 아랫동네 개천가에서 이루어졌다. 그날 형이 어느 쪽 모험을 떠나려 했는지 은철은 결국 알아내지 못했다.
다만 근처를 향한 방향으로 보아 산벌레 고개 꼭대기 가운데 바위에 기어 올라가 중턱 소년의 를 기르는 높이의 모험 쪽이었을 것이다. 이 모험에서 주의할 점은 돈과 재에 대해서밖에 관심이 없는 사나운 윗동네 소년들의 눈을 요령껏 피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걸리면 돈이 됐든 코피가 됐든 뭐든 잃지 않고는 돌아올 수 없었다. 윗동네에는 부족한 게 많았는데 부족한 와중에도 사람들은 쉬지 않고 이불이며 냄비며 녹그릇이며 전당포에 잡혀 먹었다. 윗동네 사람들은 하다못해 치아나 팔다리의 개수도 아랫동네 사람들보다 적었다. 하는 일도 험한 데다 집도 멀어 고갯길에서 엎어지거나 자빠질 확률이 높고 어디를 다치거나 부러뜨려도 제때 치료받지 못해 그런 것이겠지만 그런저런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그들은 이상하리만치 자주 다치거나 사고를 당했고 그마저도 성에 안 차면 공연한 싸움질로 서로의 멀쩡한 신체를 훼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의외로 윗동네에만 풍부한 것들도 있었다. 거지, 장애인, 노인, 깡패, 흉터, 액면가가 낮은 동전, 벌레에 물린 자국, 철진한 옷다이가 그런 것들이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수미입니다. 원래 제가 이렇게 좀 목소리도 작고 그리고 말주변이 너무 없어서 권여선 선배님께 너무 폐가 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근데 선배님의 이렇게 낭독회에 제가 참석해서 또 낭독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 있을까 싶기도 하고 또 저에게는 굉장히 또 영광스러운 또 일이라서 이렇게 이 자리에 그냥 주제 넘지만 앉게 되었습니다. 권여선 선배님은 카리스마도 있으시고 그리고 제가 볼 때 많이 이렇게 뵙지는 못했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저보다 좀 높고 또 더 멀리까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서 계신 그런 분이라서 제가 감히 이렇게 가까이 평소에 다가가지 못했는데 아마 저희 문단에서 욕을 아까도 욕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사랑스럽게 그리고 가장 우아하게 하시는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욕을 너무나 사랑스럽게 그리고 정말 우아하게 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선배님께서는 이 소설이 실패라고 하셨는데 저는 너무너무 재밌게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절창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 구절구절이 다 절창인 것 같아요. 그 절창들이 이렇게 모여서 내는 어떤 하모니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이런 소설은 그 인간에 대한 통찰 그리고 시대에 대한 그 통찰이 섬세하고 그리고 또 날카롭게 이루어져야만 그 가능한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나 쓸 수 없는 귀한 소설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소설을 읽는 분들은 그냥 읽는 것만으로도 축복이 아닌가 올 겨울에 그런 생각이 들고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낭독할 부분은 이제 이 소설에서 그 작가분 권여선 선배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싶은 건 그거 같아요. 그냥 모두 다 잘
제발 살아라, 죽지 말고 제발 잘 살아라 라고 이렇게 모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자라는 그런 주제를 이 소설이 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제발 잘 살아라 라고 이렇게 기도하듯 속삭이는 그런 감동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328페이지 낭독하겠습니다. 원은 영의 옆에 가만히 서 있었다. 순본이 다가가 안아주었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다. 우물에 묶여있던 원을 안았을 때도, 덕교의 장례식에서 쓰러진 원을 안았을 때도 순본은 지금처럼 가슴이 저리지는 않았다. 비록 헛개 비로라도 새댁이 원의 곁에 있었어야 했던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순본은 갓단 살구처럼 솜털이 보송한 원의 이불에 입술을 대고 기도하듯 속삭였다. 제발 잘 살아라, 원아. 은철은 영과 원의 뒤를 절룩절룩 따라갔다. 골목이 끝나는 운문원 앞에 이삿짐 트럭이 서 있고 바깥의 가게 앞에 안덕수의 자가용이 서 있었다. 자가용 앞에서 괴상한 씨와 안덕수가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원은 보이지 않는 힘에 질질 끌려가는 것처럼 느릿느릿 걸어 영이 열어준 차 문으로 뒷좌석에 탔다. 그런 원을 괴상한 씨가 말없이 보았다. 영이 문을 닫았다. 은철은 차창에 다가가 정면을 보고 앉아있는 원의 옆모습을 들여다보았다. 원은 끝내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은철은 알았다. 자기가 병실에서 느꼈던 것처럼 원도 날카로운 고통이 사방에 철창 같은 작은 방 속에 갇혀버렸다는 것을,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그 방 안에 원 혼자 갇혀 있다는 것을. 은철은 원이 안고 있는 희를 보았다. 언제부터인가 희는 요괴 인형 같았다. 희가 우물집에 온 날부터 자꾸 나쁜 일만 생겼다. 새댁이 은철에게 놀러오지 말라고 한 날도 그날이었고, 그 후에 뚜벅이 할배가 죽었고, 닭발 사건이 있었고, 똥순 할매가 운문원을 나갔고, 그의 다리가 망가졌다. 안바바는 잡혀가서 죽었고, 새댁도 미쳐서 병원에 들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희는 원까지 삼켜버렸다. 난쟁이 식모가 있었다면 분명 희에 대해 무서운 예언을 했을 것이다. 은철은 이런 생각이 원을 얼마나 슬프게 할 것인지 알고 있었다. 원을 슬프게 할 말은 하고 싶지 않았다. 그런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은철도 들어갈 수 없는 그 방에 오로지 희만이 있다. 희밖에 없다. 그게 좋은 일인지 끔찍한 일인지 은철은 결코 알 수 없었다. 예, 두 분 낭독 너무 잘. 마이크는 없이. 예, 두 분 그 낭독 너무 잘 들었고요. 또 이렇게 소리내 읽으니까 눈으로 읽을 때와는 아주 다른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독자님들의 낭독 순서가 있겠는데요. 먼저 그 낭독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서다영 독자님. 예. 서다영 독자님 먼저. 이게 귓소리가 안 나요. 전 일단 오늘 이거 책을 처음 샀는데요. 네.
어떤 구절을 읽으면 모두 다 좋아하실지 궁금해요. 반갑습니다. 뭐 권윤원 작가님한테 하고 싶은 말 나중에. 네. 17페이지. 예. 17페이지 아래에서 7번째 줄. 17페이지 아래에서 7번째 줄. 노란 윗도리에 남색 치마를 입은 여자애가 문간에 서 있었다. 못 보던 애였다. 여자애는 가만히 서서 마당을 둘러보더니 수도가에 쪼그리고 앉은 난쟁이 식모나 은철이 자기보다 덩치도 별로 크지 않고 똑똑해 보이지도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야무진 걸음으로 또박또박 걸어 들어왔다. 아니 이렇게 긴데. 나중에 세댁네라 불리게 된 식구는 모두 넷이었다. 세댁과 남편, 큰딸 영과 작은딸 원. 그날 오후 작은딸 원이 우물집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되어 세댁도 월남치마를 휘날리며 뛰어왔다. 세댁은 새들어 살게 될 바깥의 좁은 쪽마루에 앉아 복독방 영감을 사이에 두고 순분에게 잔금을 치렀다. 순분은 잔금을 받자마자 세기 시작했다. 세댁은 복독방 영감이 내민 계약서를 읽어보고 핸드백에서 펜과 잉크병을 꺼내더니 펜에 펜쪽을 끼웠다. 순분이 아무나 개주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과시하듯 찹찹 소리를 내며 빠른 속도로 지폐를 세는데 복독방 영감이 어이쿠 하면서 쪽마루에서 굴러 떨어지는 소리를 냈다. 순분은 돈 세는 손길을 멈추지 않고 눈만 힐끗 돌렸다. 그러다 세댁이 펜촉에 잉크를 묻힌 펜대를 거침없이 돌려 계약서의 좁은 줄 밖으로 힘차게 사지를 뻗은 활달하고 남성적인 글씨체로 폭포처럼 한문을 휘갈기는 걸 보고 기가 막혀 돈 세던 손놀림을 멈추고 말았다. 아녀자 필체가 어찌 이리. 복독방장이가 혀를 내두르며 감탄을 쏟아놓는 순간 세댁은 곧바로 순분에게 잘난 체하는 여자로 낙인 찍혔다. 순분 앞에서는 훌륭한 필적도 극구 감추고 졸필인 척하는 여자만이 잘난 체하지 않는 여자의 자격이 있었다. 게다가 잘난 체할 요량이 아니라면 분첩이나 루즈가 들어있어야 할 핸드백에 웬 펜대의 펜쪽에 잉크병이란 말인가. 갓 결혼한 것도 아니고 딸도 둘이나 있고 나이도 많았지만 잘난 체하는 세댁은 그 후로도 쭉 세댁이라 불렸다. 세댁의 말투와 몸짓에는 세댁만이 가지고 있을 법한 야릇한 급진성이 깃들어 있었다. 산벌레 고개의 중턱에서는 애들을 격일제로 두들겨 패지 않고 남편을 몹시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히 세댁스러울 수 있었다. 세상에 그런 어이없는 참을성과 별난 열정을 짧은 세댁 시절 말고 누가 계속 지니고 있을 수 있겠는가.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세댁네와 영과 원이 소개하는 다음으로 이제 한 분 더 그 낭독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누구시죠? 여기 누구시죠? 한 분. 예. 성함이 예, 최경희. 안녕하세요. 저는 시낭송가입니다. 네, 최경혜이고요. 낭송이나 시낭독 행사 같은 경우는 한 몇 번 가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소설 낭독이라고 해갖고 조금 좀 색다르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인연이라는 게 참 묘하더라고요. 카스에서 만나신 선생님이 계신데요. 제가 낭송하는 걸 보고 낭독에도 관심이 있을 것 같다. 같이 한번 가지 않겠느냐라는 제의를 해주셔갖고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낭독을 하라는데요. 묘하게 제가 다 컨택을 해놓은 세 부분을 세 분이 다 읽으셨어요. 동네의 묘사가 참 좋다고 생각을 해갖고 읽어야지 했는데 선생님 첫 번째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을 해야 되겠다. 뒤에를 막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영원이라는 그거에 대한 거를 생각하고 읽어야지 했는데 또 선생님이 읽어버리셨어요. 어떡하지? 불이 나게 했는데 또 이제 독자분이 오셔갖고 선택을 한 부분이요.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남성스러웠었거든요. 글씨 쓰는 거, 계산하는 거, 좀 남성다운 어머니셨는데, 엄마 생각이 확 나서 그 부분을 좀 읽어야 되겠다 그랬는데, 또 뺏겼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데가 어디냐면요. 맨 앞부분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 그곳에 사막산이 있었다. 산꼭대기에 바위 세 덩어리가 솟아있어 사막산이었다. 가운데 바위가 제일 크고 양쪽 것은 작았다. 북쪽은 경사가 가파르고 바위 투성이었지만 남쪽은 경사도 완만하고 바위도 적고 아래에 너른 개천이 흐르고 있었다. 사막동은 사막산 남쪽 면을 복개해 삼복 도로를 만들면서 생겨난 동네였다. 시내로 통하는 너른 개천을 낀 도로에서부터 개발이 시작되었다. 줄을 친 듯 가로로 호미페인 시멘트 도로가 완만한 경사를 타고 오르다 사막산 꼭대기에 바위 셋을 만나서야 끝이 났다. 시멘트 도로 양쪽에 집들이 차곡차곡 들어서고 집들 사이에 좁은 골목들이 생겨났다. 사막산 남쪽에서 항공 사진을 찍는다면 사막동은 등판에 가는 골이 새겨진 거대한 잿빛 다종류 벌레가 머리를 꼿꼿이 치켜들고 있는 모습과 흡사해 보일 터였다. 가운데 바위가 벌레의 머리라면 양쪽 바위들은 돌출한 눈으로 보였다. 굳이 항공 사진을 찍을 것도 없이 삼복도로 밑에서 올려다본 광경도 수많은 다리만 안 보인다 뿐 꿈틀거리는 긴 벌레처럼 보이는 건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사막동이란 버젓한 이름을 놔두고 다들 산벌레 고개라고 불렀다. 산벌레 고개 사시나요? 산벌레 고개 아시네. 알다마다요. 내가 그 유명한 산벌레 고개 삽니다. 아랫동네 사람들만은 정색을 하고 불쾌한 도리질을 했다. 우리는 사막동에 삽니다. 산벌레 고개라고요? 아니요, 사막동이요. 사막동. 그러니까 산벌레 고개요. 경사를 끼고 형성된 모든 동네가 그렇듯 산벌레 고개에서도 재산의 등급과 등고선의 높이는 반비례했다. 아랫동네에는 크고 버젓한 주택들이 들어섰다. 아랫동네 주민은 대부분 자기 소유의 집에 살았고 새도 안 놓았다. 마당도 넓고 자동차도 있고 식성이 까다로운 아이들도 있었다. 그러려니 정원사에 운전기사에 음식 솜씨 얌전한 식모나 부모도 있어야 했다. 네, 하겠습니다. 너무 잘 읽어주셔서 그냥 끝까지 그냥 듣고 싶다는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원래는 이 다음에 제가 낭독을 해야 되는데요. 너무 이제 비교될 것 같아서 이번에 작가님께서 정말 이 부분이 이렇게 좋은지 몰랐지 뭐 이런 심정으로 예, 그러면 제가 희생해서 사회자님을 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범하다면 평범한 부분인데요. 이제 순분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제가 좀 각별히 애정이 있어요. 그래서 322페이지에 밑에서 7번째 줄인가? 6번째 줄부터 읽겠습니다. 순분은 이것으로 다 되었다 싶었다. 미안한 마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젠 그만 되었다 싶고 한시름이 놓였다. 누른 놈도 있고 덜 된 놈도 있고 찔깃한 놈도 있고 보드란 놈도 있고 그렇게 다 있는 거라는 원의 말이 떠올라 헛웃음이 났다. 박가나 통장집이나 남편이나 자기나 알고 보면 다 거기서 거기였다.
박가가 운물집을 탐낸다는 말을 복덕방 영감으로부터 들었는데 빨갱이가 살던 집에 빨갱이 잡는 놈이 들어와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 슬렁슬렁 재미를 보면서 살든 따박따박 도리를 지키며 살든 철퇴가 떨어지면 맞아 죽는 건 똑같았다. 그러니 어떻게든 철퇴를 맞지 않는 게 장땡이었다. 먼 동네로 이사가면 순부는 다시 개원을 모아 개 오야를 하고 집을 빈틈없이 새놓아 먹을 작정이었다. 은철의 다리가 저 모양이니 더 부지런히 돈을 모아야 할 것이었다. 그렇게 모은 돈다발을 찹찹 소리를 내면서 셀 생각을 하자 기운이 번쩍 났다. 그동안 자기가 아무 말벗이나 친구도 없이 너무나 고독하고 고단하게 살아왔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졌다. 오늘 저녁에는 오랜만에 만춘에게 구수하고 기름진 선지 내장탕을 끓여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먹을 사람도 없으니 장독대에 있는 새댁네 매실주도 한 주전자 퍼다가 남편도 한 잔 주고 자기도 한 잔 먹어야겠다. 사형도 당하지 않고 매일 나가서 꼬박꼬박 돈을 벌어오는 남편이란 가족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말이다. 그런데 이상하게 저녁 내내 순부는 자꾸 새댁이 아니라 새댁 남편 생각이 났다. 부러웠나? 모르겠다. 사형을 당할 값에 아내에게 꼬박꼬박 존댓말을 쓰는 남편이란 여자로 치면 영원한 새댁이 아닌가. 작가님이 그 순문이라는 캐릭터에 그 애정이 많이 가신다고 했는데 저도 읽으면서 다른 인물도 그렇지만 특히나 아주 그 현실감이 아주 있는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윤리와 도덕과 또 욕망과 욕심이 적절하게 이렇게 혼합된, 이게 꼭 이상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냥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가장 가까운 그런 어떤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사실 남도 안 하고 싶은데 아닙니다. 하고 싶습니다. 남도 그래서 하는데 제가 아까 많이 울었다고 했는데 정말 그 가장 많이 운 대목을 하도록. 이거 낭독하다 울면 어떡하죠? 그래서 318페이지 아래서 그 5번째 줄 보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그 낭독할 때 들으셨지만 이 새댁이 아주 총명하고 아주 경우 바르고 똑부러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교직에도 있었고 핸드백에 뭐 루즈나 그런 거 대신 펜대와 펜쪽과 잉크를 넣고 다니고, 뭐 음식이면 음식, 애들 양육이면 양육, 모든 거 하나 아주 정확하게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 남편이 국가 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살해당한 이후에 정신줄을 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러한 마지막에 이제 가다은 그 처참한 그 상태를 이제 드러낸 부분인데요. 그래서 읽어보면요. 새댁 이게 웬일이야. 반가운 마음에 쪽마루로 나간 순부는 새댁의 차림새에 놀랐다. 새댁의 차림새에 놀랐다. 블라우스는 제대로 여며지지 않았고 월남치마는 한쪽으로 삐뚤음이 늘어졌다. 찍혀 올라간 치마 밑으로 가까스로 마루 끝에 버팅기고 앉은 칼등처럼 뾰족한 종아리뼈와 신을 신지 않은 맨발이 드러났다. 새댁이 한 손으로 순분의 손을 잡고 한 음절씩 힘겹게 발음했다. 저를 병원에. 손에 흙 알갱이가 묻었는지 거칠했다. 바깥에서 여기까지 네 발로 기어온 게 아닌가 싶었다. 병원에 가자고 큰아버지한테 전화라고. 새댁은 헐떡거리면서 손에 꼭 쥐고 있던 쪽지를 순분에게 주었다. 구겨진 종이 쪽을 펼쳐보니 어린애 글씨처럼 삐뚤빼뚤한 숫자들이 적혀 있었다. 순분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그렇게 필체가 좋던 사람이, 그렇게 옷매무새가 단정하고, 그렇게 음성이 똑부러지고, 그렇게 동작이 노루처럼 경쾌하던 사람이, 전 안 돼, 우리 애들 안 돼. 새댁이 핏발선 눈으로 순분의 눈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애들 없을 때
지금 저를 병원해. 순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네, 알았어. 진정 순부는 너무도 잘 알아들었다. 세댁은 정신이 잠깐 돌아온 동안 더 이상 딸들과 같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시 아주머니에게 연락해 병원에 들어가려고 결심했을 것이다. 그래서 전력을 다해 정신을 붙잡고 옷을 입고 쪽지에 숫자를 쓰고 여기까지 기어왔을 것이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멋진 작품을 생각해 주신 권효선 작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이렇게 해서 이제 낭독은 이걸로 마치고요. 이제부터 그 작가님과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질의응답 많이 기다리셨죠?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네, 질의응답 하시기 전에 송경동 시인과 그 김순 작가님이 먼저 질문을 저는 제일 책을 덮고 나서 기억에 났던 건 한 2단어였던 것 같아요. 찹찹,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소리가 계속 이 소설을 읽는 동안 떠나지를 않고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일까? 아까 이경재 평론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들의 어떤 작은 꿈들 뭐 이런 것들 아닐까. 어딘가 땀내 나고 끈질기게 생과 삶을 살아보려는 어떤 평범한 어떤 사람들의 그런 진땀 나는 아니면 짬내 나는 뭐 이런 어떤 소리 아닐까.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좌절되잖아요. 이 소설에서 보면 그 찹찹 소리를 내면서 살아보고 싶었던 순분마저도 나중엔 그런 국가폭력에 보이지 않는 어떤 선들에 이어지면서 말을 잃게 되고 친구를 잃게 되고 뭔가 자기만의 그 우물집에 갇히게 되는 뭐 이런 현실이 참 가슴이 아팠고요. 그리고 찹찹은 사실 권여선 선배의 소설의 어떤 힘이고 맛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간중간에서 아까 평론가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윤리나 도덕 이런 걸 넘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허위와 가식을 넘어서 어느 순간순간 이 문장들이 삶의 어떤 바닥, 날것의 어떤 정서 이런 걸로 우리들을 끌어내려 주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여간 권여선 선배의 어떤 힘 아닐까. 그리고 권여선 선배가 읽어주신 부분에서도 사실은 순분의 입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 정말 귀하고 중요한 게 뭘까 이런 어떤 질문이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기억에 남고 안녕이는 사실은 아이들 이름이잖아요. 영희와 영원히 안녕이가 아니고 영원히 죄송합니다. 안녕히로 읽어도 되고 영원히로 읽어도 되잖아요. 영원히. 왜 이런 의도하지 않으셨겠지만 왜 이런 이름들을 연결시켜 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여기에서도 국가폭력에 희생된 그 어떤 사람은 전혀 작가께서 말씀은 하지 않았지만 미뤄짐작 하기에 우리 어떤 삶이나 사회에 도사린 어떤 부정이나 불의, 불평등 이런 걸 어떤 넘어서는 어떤 세계에 대한 꿈을 꾸던 과정에 그런 고초를 당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는 죽고 여기에 있는 여러 사람들은 사실은 삶터를 다 떠나게 되냐, 산벌레 고개를 다 떠나서 뭔가 또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 어떤 현실이 계속 쳇바퀴에 돌듯이 도는 이런 현실이 현실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싶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영원히 그게 좀 슬픈 느낌으로 이제 들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어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이렇지만 그래도 영원히 우리가 어떤 꿔야 될 어떤 꿈이나 이상 이런 것들을 아련하지만 남겨둬야 되지 않겠냐라는 어떤 작가의 마음이나 말씀이 있는 작품이지 않을까 해서 여기 오는 동안 내내도 영원히 이게 뭘까,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면서 잃지 말아야 될 것, 기억해야 될 것, 그리고 자기 양심의 어떤 끄트머리에서라도 지켜봐야 될 것들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만드는 작품이었습니다. 저에게는. 하나 질문은 하나 좀 드리자면, 이게 보면 거의 70년대, 1970년대 정도 아닐까. 국가폭력으로 바로 살해당하는 정도라면. 그래서 떠올랐던 건 우선 전 통역당이나 인혁당, 아니면 과거에 이런 국가정보기구에 끌려갔다가 한 번은 고문받다 너무 고문이 힘들어서 기름을 뒤집어 쓴 서경석 선생의 형이신 서경식 선생도 계시죠. 그런 어른들도 생각나는데, 구체적으로 그렇게 좀 70년대에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인물을 염두에 두시고 쓰셨는지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세월이 많이 흘러서 사실은 2010몇 년도가 됐는데, 지금 굳이 1970년대 정도의 시대상의 그런 죽음과 아픔, 단절, 이 부분을 그려주신 까닭을 좀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유, 정말 힘듭니다. 원래 송경동 시인이나 이경재 평론가나 또 김순 소설가를 만나면 우리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할 리가 없는데, 이렇게 특히 이걸 놓고서 계속 이렇게 낯간지러운 얘기를 듣고 있으려니까 사실 여기 와서 또 욕을 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참 괴롭습니다. 질문 이제 받은 거에 일단 답변을 하면요. 70년대 이게 한 중반을 염두에 두고 있고, 그 2차 인혁당 사건이라는 사건을 이제 염두에 두고 쓴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취재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자료나 또는 또 그때 사람들, 그 자녀들 이렇게 만나고 썼는데, 사실 여기 어떤 한 전형적인 인물을, 한 가족을 가져오진 않았고요. 여러 가족들 중에서. 근데 2차 인혁당 사건이 이제 그 사법살인이라고 해서 그 사형 선고를 내린 바로 다음날 이제 만 하루가 되기 전에 바로 사형을 해버린, 그리고서 이제 너무 심한 고문을 당했기 때문에 그 시신도 화장을 해서 돌려준 경우도 많고, 그렇게 해서 동시에 이제 8분, 9분이 사형을 당하셨는데, 그 사건에 이제 한 분이고, 이제 그런데 그런 어떤 이제 구체적으로 딱 맞아떨어지는 어떤 그 인물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공통된 면들, 그런 것들이 이제. 근데 이제 왜 그때 얘기를 그러면 지금 썼느냐. 근데, 제가 소설가가 되고 나서 늘 생각했던 게 딱 2가지는 내가 꼭 써보고 싶다. 근데 쓸 능력이 안 돼서 못 쓰고 있었는데, 제가 20대 때 저에게 많은 충격을 준 사건이 이제 당연히 80년 그 광주 항쟁하고, 그리고 74년, 5년 이때 그 인혁당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쓰고 싶었는데, 이제 재작년에 3년 전에 쓴 네가토라는 작품이 이제 광주 이야기인데요. 그것도 역시 좀
답답하고 제가 좀 뭐 그렇지만 어쨌든 그걸로 일단락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이제 이걸 쓰게 됐는데, 일찍부터 쓰고 싶었는데 이 모양이, 그러니까 소설을 쓰려면 막 메시지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쓸지 이런 모양을 계속 머릿속에서 굴리는데 그게 힘들었어요. 뭐 정면 승부를 하면서 쓸까 아니면 뭐 어떻게 하나 뭐. 네, 제가 뭐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더 대중적이고 그 호소력이 있는 거 가려면 이렇게 애들 눈으로 해서 이렇게 맑고 초롱초롱한 그런 이슬 같은 아픔을 주자 뭐 이런 의도로 썼는데 이제 그만큼 안 돼서 그렇지, 원래 목표는 이제 이런 이 고통이라는 것, 정말 느닷없이 당하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던져진 이런 고통이라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이고, 이것이 송경동 시인도 말했지만 영원히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그 고통조차도,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고통이 사실 대를 물려서 계속 영원히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것을 기억하고 애도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히 요즘에 막 너무 불합리하고 이 만연한 고통들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쓰게 됐고, 지금 왜 이렇게 해도 여전히 지금도 그러하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예. 네, 저는 송경동 시인께서 너무 진중하고 또 의미 있는 질문을 해주셔서 저는 좀 가볍게 가겠습니다. 저는 이 소설에서 이제 그런 이제 그 작가분의 어떤 그 의도도 이제 그 전에 이제 접하고, 이 소설 접하기 전에도 접하고 그래서 알고 있는데, 이제 결국 그런 얘기 아닌가. 그러니까 기도, 아까 이제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자, 잘 살라고, 제발 살아남은 사람들은 살라고, 그게 주제가 아닌가 싶고, 또 여기서 이제 그 새댁이 점심은 식은 밥으로 요리를 하는데, 저는 그 부분도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계란볶음밥을 만드는 부분에 이제 그 계란이 누른 놈도 있고, 또 덜 된 놈도 있고, 쫄깃한 놈도 있고, 보들한 놈도 있으니 더 맛나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러니까 정말 모든 인간들이 다 이 소설 안에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약자라고 해서 도덕적인 것도 아니고, 또 그리고 또 어떻게 이렇게 또 아주 또 야가 보이고, 또 그 안에서는 어떤 기득권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그 속은 또 더없이 여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 어우러져서 이렇게 만나게 이렇게 살아야, 그래서 더 이렇게 사는 게 더 만나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 소설의 음식 이야기가 또 의외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 이렇게 정통적인 어떤 그런 음식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나름대로 이렇게 뭔가를 터득하신 것 같아요. 작가분께서 작가분만의 어떤 그 요리법으로 아주 절묘하게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또 보여주시고, 또 그걸 통해서 또 작은 이제 주제들을 이렇게 드러내시는데, 제가 그냥 권여선 선배님 이렇게 뵐 때는 음식을 전혀 안 하실 것 같거든요. 요리를 그러신데, 이 소설을 읽으면서 그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소설에도 굉장히 많은 또 음식들이 나오고, 또 그 요리법들이 아주 재미있게 이렇게 펼쳐지지만, 권여선 선배님께서 평소 어떤 요리를 즐겨 하시고 또 좋아하시는지, 그런 사적인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 아주 좋습니다. 저는 뭐 요리라고 할 건 없는데요. 음식을 만들거나 맛있는 걸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맛없는 걸 먹으면 화나고 성격이 아주 나빠지고, 그리고 제일 행복한 게 이렇게 맛있는 안주를 만들어서 술 먹는 거, 이게 이제 낙이다 보니까, 그래서 좀 예전 소설이나 이런 걸 보면 너무 이렇게 먹고 술 먹고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온다고, 음주 소설 뭐 이런 근데 저는 상상을 하면 항상 남녀가 만난다 그러면은 술집밖에 떠오르질 않아요. 무슨 브런치 카페 이런 건 도저히 떠오르지 않고, 저는 술집 하면 제가 또 먹고 싶은 종류로 막 이렇게 해서 해놓고, 제가 쓰는데 그 정도의 그 권리는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좀 심하게 자제는 많이 했어요. 그런 이제 좀 안 좋은 소리들 듣고. 그리고 저도 보니까 너무 술을, 그러니까 책에서 거의 알코올 냄새가 날 정도로 너무 많은 인물들에게 술을 먹이더라고요. 여기서는 이제 뭐 이렇게 술 많이 먹는 장면은 안 나오는데, 계란볶음밥 이런 거는 제가 예전에 한번 사실 단편에서 썼어요. 김치볶음밥이라는 것 속에서 한꺼번에 다 안 넣고 이렇게 나눠서 넣는다. 뭐 그래서 이제 근데 계란 볶음밥에 아까 김수음 작가가 잘 말해줬는데, 사실 원래는 그 의도는 이렇게 누른 놈도 있고 아닌 놈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모여서 그래야만 맛있는 어떤 사회, 맛있는 공동체가 된다, 이런 건데, 거기에 어떤 무시무시한 폭력이나 공포가 깃들어 버리면은 나중에 순분의 입장에서는 계란볶음밥이 누른 놈도 있고 보드란 놈도 있고 다 다른 게 아니라 어떤 공포 앞에서는 똑같아지는, 그놈이 되어버리는, 사실 그래서 어떤 각각의 개성이나 뭐 어떤 성격, 뭐 이런 어떤 스타일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서로 인간을 인간으로 대하지 않고 이렇게 자기 보신에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것으로 이제 나머지를 이제 빨갱이로 몰고 이런 식으로 되는, 그런 게 이제 이렇게 계란볶음밥이라는 까만 냄비 속에 있는 볶음밥의 의미인데요. 사실 끝끝내는 기도가 정말 제 주제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소설에. 사실은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저도 정말 이렇게 이미 과거의 일인데도 너무 가슴이 아프고, 얘네들이 잘 살 수 있었을까? 그래서 살아있다면 지금 제 나이에서 조금 몇 살 많을 요 정도 될 텐데, 이게 정말 뭐 영이나 원이나 뭐 은철이나 금철이 잘 살아있을 수 있을까? 그 시절을 결국은 돌파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기도를 정말 드리고 싶은 마음이고요. 그리고 그런 걸 이제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많은 기도가 필요한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예. 제가 뭐 즐겨하는 요리 이런 것은 막 요리 수준은 못 되고요. 그냥 뭐 나물 같은 거, 전 뭐 이런 거 해서 찬 소주랑 먹는 걸 좋아합니다. 예, 작가님 페북 보면은 한 3개 중에 하나 정도는 항상 요리 얘기라는 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어떤 국가 폭력의 문제를 날카롭게 들어오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요한 19세기 톨스토이부터 계속 주어졌던 문제. 과연 우리 공동체가 이 약자들, 완전히 한 삶의 벼랑 끝에 몰린, 이 작품에서는 영원 자매가 해놨고요. 과연 이들 자매를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것인지에 대한 어떤 심각한 물음을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어떤 고통, 폭력, 애도, 기도, 용서, 이런 단어들을 이제 깊이 있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작품인 것 같고요. 음식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초창기에 이제 주로 술이 나왔는데, 메가표에도 갑자기 음식이 확 많아져요. 그래서 32가지 음식이 등장을 하고, 여기서, 이 토우의 집에서는 21가지 음식이 등장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렇다고 세지 마세요. 그냥 암담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낭독회를 신청하실 때 질문도 저희가 이제 함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다 지금 뭐 하고 또 답변을 듣고 그럴 수는 없어서요.
몇 가지만 뽑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제목과 관련된 건데, 작가님은 토우의 집은 캄캄한 무덤이라고 서술하셨습니다. 토우는 인형으로 알고 있는데 왜 하필 제목이 토우의 집인가요? 이 질문은 그냥 제가 다 10번째 대답한 것 같습니다. 짧게 그런 인터뷰 같은 거 할 때도 꼭 제목부터 왜 토우의 집인가 나오니까요. 그렇다고 또 여러분한테 어디 참조하시라, 창비 팟캐스트와 이런 거 들으시면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렇게 반복해야 되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좀 영혼 없는 대답을 하게 돼서. 근데 토우의 집은 공교롭게도 다행스럽게도 그 유희열의 토이 7집이 나온 날과 이 토우의 집이 발간된 날이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토이 7집에 묻어가는 좀 그런 기대했는데 출판사에 전혀 이제 하지 않아요. 토우라는 말은 사실은 이제 흙으로 만든 인형, 무덤에 같이 넣는, 사람 대신에 넣는 그런 동물 모양, 사람 모양 그렇게 하는 건데요. 사실 그 말 자체는 좀 음산하에도 그 어감은 토이처럼 토우도 좀 귀여운 그런 느낌이 있어서 사실 제목을 너무 칙칙하게 안 지으려고 했는데 토우의 어감 자체는 나쁘지 않다. 그래서 이제 왜 토우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우리가 피와 살이 흐르는 한 인간이었다가 어떤 공포라는 무시무시한 자기 앞에 닥친 공포 앞에서는 그 흑인형처럼 감정이 없고 그런 상태로 되어버리는 것. 그래서 원래는 그 산벌레국에 사람 사는 동네였던 곳이 토우가 사는 것처럼 이렇게 무덤처럼 되어버린다라는 것이 있고요. 또 이제 절대 권력이라는 70년대 그 절대 권력 밑에서 보면은 사실 진시황 무덤에 보면 막 토우들이 다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70년대 절대 권력을 가진 어떤 분은 아마 이 남한 전체를 그런 토우의 거대한 무덤으로 만들고 싶었던 게 아닐까. 사람들이 무엇인가 발언하고 무엇을 주장하지 않고 흑인형처럼 그렇게 자기의 어떤 부수적인 그런 순장품 그런 것처럼 재물처럼 존재하기를 바라지 않았을까. 그런 등등의 여러 가지 상상을 하면서 했는데 어떻게 맨 마지막에 이제 개상한 씨가 부르는 노래 이제 토우의 집에 관련된 노래가 나오는데요. 그 부분이 진짜 있는 노래냐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근데 실제로 있는 노래는 아니고 제가 이제 지은 가사인데 그 부분을 좀 유희열 씨가 좀 잘해서 뭘 좀 이렇게 곡을 붙여주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것도 이제 출판사에 좀 제가 제안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럴 리는 없고요. 지금 일단 이제 이 토우의 의미 그런 거는 이제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1970년대 절대 권력, 국가 폭력에 의해서 토우가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이런 걸 이제 앞에서 드러낸 말이 아닌가. 그러니까 진짜 사람이 되고자 하면 그냥 육체가 말 그대로 토우가 될 수밖에 없죠. 그냥 우리 육체는 살리고자 하면 요 소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새댁내가 이제 빨갱이로 몰리고 나서 아주 철저하게 외면하잖아요. 심지어는 순군내까지도 다 외면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육체, 어떤 일상은 보존하고자 하면 정신은 그냥 토우가 돼버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압축해서 잘 나타낸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번 하면 작가님 책에는 대학생 때의 운동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그 시절이 그렇게 작가님에게 강하게 남은 이유가 참 궁금했어요. 이외에 그 시절 못다 적은 이야기랄지 운동에 관한 옛 기억을 쓰시면서 이루고 싶은 작가적 소망이랄지 여하튼 작가님 대학생 시절 이야기를 조곤조곤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또 80년대 그 학생 운동과 연관된 그 언저리에서의 이야기는 장편
그래서 제 등단작인 푸른 틈새에 너무나 이제 좀 자세하게 썼고요. 그리고 레가토는 제 세대는 아니지만 저보다 윗세대, 79, 80 학번들 얘기로 이제 썼고, 뭐 제가 사실 소설로 쓰지 않은 뭐 대학생활에 무슨 비밀스러운 거나 이런 거는 없고요. 다만 이제 대학생 때 그렇게 막 행복하지는 않았던 게 지금까지도 이제 좀 마음에 남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행복했었어야 할 시기인데 지금 다시 돌아가라 그러면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전 점점 나아지는 것 같아요. 20대 때가 제일 나빴고 그 다음에 30대 때 그리고 이제 40대가 그나마 가장 제가 안정적으로 소설을 쓰고 이제 마치 신인 작가처럼 좀 열심히 이렇게 했던 이제 앞으로 50대가 되니까 너무 이제 기대가 되는 거죠. 점점 이 기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네, 무시무시한 걸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20대 때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지워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닌데 그때는 너무 모르는 게 많고 너무 무서운 게 많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참 너무 많은 행패와 막 상처를 주고받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너무 지금 돌이켜 생각해도 참 위험한 정말 위험한 시기였구나. 좀 조곤조곤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아직 20대는 모르겠어요. 떠오르기가 좀 너무 무서운 시기인 것 같아요. 대학생 시절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이 질문을 한 것 같은데 답변을 들으니까 더 호기심이 좀 어떻게 상처를 주고받는지. 네, 다음 기회에 어떤 면에 가장 마음이 끌리며 그런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질문이 있긴 있지만 사회자가 참 골탕을 먹이겠다고 제가 평소에 이 사회자분을 매우 머슴처럼 부리고 구박을 하고 그럽니다.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가 뭐 꼼짝 못하는 걸 알고 아까부터 계속 말을 하는데 그 밑에 조롱이 깔려 있어요. 저는 알아요. 칭찬을 하고 있지만 보면 이렇게 내가 과하게 말하는 것에 이면에는 뭐가 있는 걸 알겠지 막 이런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못 볼 꼴을 보일 수는 없으니까 제가 답변을 하겠는데요. 인간의 어떤 면에 마음이 끌리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좀 인간의 그런 면에 끌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이고자 하는데 안 될 때가 이제 통제가 안 되는 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나 그런 게 드러나는 인간에게 그런 순간이 있죠. 그럴 때가 제가 굉장히 끌리고 그런 지점을 잡아서 이렇게 쓰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자기는 이러저러한 인간이고 뭐 이렇게 누구에게는 좋은 친구고 누구는 되는 뭐 이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막 어디선가 한번 뒤통수를 맞고 나면 사람이 도저히 자기 스스로에 이런 게 있었나 싶은 게 튀어나오는 그 순간. 그런 이제 사람이가 소위 자기가 이렇게 찢어지는 그 순간이죠. 정말 스스로에게는 다시 오지 말았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저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너무 자기 통제 하에서 이성적이고 이렇게 단정한 어떤 인격을 유지할 수 있다면 아마 타인에 대해서 굉장히 협소한 이해밖에 못하지 않을까. 자기 속에 그런 불균질하고 통제되지 않는 이상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그런 면들을 봤을 때 용서하거나 이해할 수 있고 그런 게 인간의 구원 가능성. 자기 자신의 부족한 면과 결핍된 면과 광적이고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그 자체의 약점이 바로 구원의 가능성이다. 교과서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어떤 질문을 택해야 될지 이제 점점 너무 부담이 되는데요. 이건 어떨까요? 이 질문. 이건 작품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것 같은데 떠나옴과 떠나감 사이에 가로놓인 상처 입은 사람 이랑들의 이끌려 멈췄습니다. 떠나가고 떠나고 그리고 찾아오는 쓸쓸함과 허무함을 어떻게 견디고 이겨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곳에 위로받고 비움을 채우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마음에 들죠, 이 질문? 무슨 소린지도 모르겠지 않아요? 이 떠나옴과 떠나감 이런 거는 띠지에 있는 그 카피인데요. 제가 이런 질문은 좀 뺐으면 하는 거 딱 2개를 지금 저기 질문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이런 쓸쓸함과 허무함을 어떻게 견디고 이겨내시냐 하면요, 제가 잘 못 견디죠. 잘 못 견디고, 그리고 어떤 것에 위로받고 비움을 채우는가. 네. 지금 현재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쓸쓸하고 좀 어디 절벽에 혼자 서 있는 느낌이에요. 빨리 끝나고 위로받을 수 있으려면 예, 맛있는 뭐 전과 그런 걸 막걸리를 한 잔 먹으면서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상실에 대해서 우리가 떠나옴과 떠나감 이건데 죽음을 겪거나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에서 어떤 그 위로받을 수 있는 정답은 당연히 없고요. 뭐 그냥 그게 사는 거니까 그걸 견디는 거, 끝내 그 견디는 거 말고 뭐가 있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제가 질문을 고르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작가님에게 스스로 고르라고. 오늘 오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그거를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걸. 뭐예요? 안 보이시죠? 제가 골라드릴까요? 겹치는 거라서. 아까 말씀드린 좋아하시는 술과 안주의 조합은 어떤 것인지요? 금연 성공하세요. 이거 저를 원래 스토커 분이 분명히 하신 것 같은데 제가 그 새해부터 금연 중인데요. 그래서 요즘 굉장히 상태가 안 좋습니다. 담배를 끊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다 허용하자. 그래서 지금 원래는 제가 술도 하루 쉬었다 먹고 하는데 금연 중이라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거의 매일 먹고 있어요. 그거라도 막 마음껏 이렇게 먹어라 이렇게. 근데 그걸 마음껏 먹고 나면 이제 꼭 자꾸 이렇게 담배 생각이 나서 그런데 그건 아까 술과 안주의 조합은 뭐 제가 말씀드린 소주와 반찬 종류 그런 거 있고요. 바깥으로 나온 괴물들과 어떻게 대면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일배 같은 오프라인으로 나온 일배 이렇게 하셨는데 이 작품하고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사실 저도 어떻게 차마 대면하기가 참 힘듭니다. 근데 이제 이런 괴물이다. 사실은 서로 입장에서 서로가 서로가 괴물인 거죠. 일배 입장에서 보면은 뭐 전라디언들이 얼마나 괴물이겠습니까? 서로 이제 막 그렇게 괴물스럽게 서로를 이렇게 만드는 이 구조가 나쁜 것 같아요. 이 구조가 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계속 양산하고 그러니까 국민 뭐 통합 이런 걸 말하면서 사실은 그 미세한 선까지 다 분열시켜버리는 이런 구조나 통치 스타일이 정말 나쁜 거죠. 그 괴물들뿐만 제 속에도 괴물스러운 면이 있고 그런 괴물스러운 면들이 사실은 서로 어떤 소통하고 서로에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잘 이렇게 서로 어울리고 맞물리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격리되고 서로 나눠지면서 더 섬찟하고 무서운 상대로만 존재하게 되고 적대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어떻게 되면 저도 근데 사람인지라 뭐 너무 끔찍한 이런 일베 뭐 그런 좀 패륜적인 행동을 보면 막 화가 나고 그러기도 해요. 그렇지만 뭐 그게 또 우리의 약점이기도 하고 눈여겨보는.
내용 다 겹치는 게 굉장히 많아서. 네. 그럼 뭐 현장 지금 이게 직접 말로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예. 네, 이번 강연 시작하고 나서 궁금해졌는데요. 주로 무엇에 대해서 그렇게 우아하게 욕을 하시나요? 오해인데요. 제가 우아하고 맛깔지게 욕을 하는지를 저는 몰라요. 예, 그게 아마 제 필름이 탔을 때 일어난 일이 아닐까. 멀쩡한 정신에는 욕을 안 합니다. 안 하고. 그리고 그런 건 제가 애정을 갖는 대상한테 좀 함부로 대하고 욕을 해요. 그러는데 예의를 차려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안 하죠. 그러니까 제가 누구에게 욕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그런 이제 뜻이에요. 그래서 이경재 선생 같은 경우에 제가 막 욕을 아끼고 있어요, 요즘에는. 너무 이렇게 욕을 해줬더니 막 기어올라서 욕은 심한 욕은 하지 않고요. 따끔하게 약점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약점을 잡아야 돼요. 그 사람이 약점을 잡아서 그걸 가지고 계속 놀리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사실은 우리가 어떤 서로 좋아하면 마음을 이렇게 수줍게 막 이렇게 좋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제 그 약점을 잡아서 그 약점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이제 구박하고 그러면서 친해지는 거. 그런 욕은 그냥 아주. 예. 아까 그 시대적인 배경은 70년대라고 들었고요. 지금 공간적인 배경이 보니까 사막산이라고 나오는데 그 사막산의 공간이 보니까 가상의 공간 같은데 어떻게 사막산이라는 공간을 찾아냈는지. 예, 이 공간이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 70년대에 살았던 부산에 이런 이름은 없는데요. 이런 동네가 있었어요. 이렇게 산 복개한.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학 때 그 동네, 대학촌 동네가 또 이렇게 비슷했고. 근데 보니까 이게 어디나 있는 게 도시 변두리가 개발되기 시작하면 항상 이런 구조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름은 그냥 이렇게 바위가 3개니까 사막산 이렇게 했는데 또 이 사막산이 춘천에 실제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막 춘천 얘기인가 보다 막 이러다가 아니네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전형적인 어떤 동네의 그 모양 그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가상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예. 또 질문. 오늘 이렇게 처음에 이제 아이들이 주변 동네 사람들 이름을 물어보고 다니잖아요. 그게 이제 물론 걔네들은 이제 독약을 만들고 그러려고 하는 거지만 나중에 똥순할매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어른들이 모여서 이럴 때마다 저희들과 얘기를 하는 장면에서 유일하게 은철이 거기 가만히 있다가 그 할머니 이름이 지동순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좀 기억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어떤 이름을 부르는 것이나 혹은 이름을 기억하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궁금했거든요. 예, 그 이름, 그러니까 사실 모든 소설을 쓸 때 그 장명, 인물들에게 장명을 해주는 게 참 중요해요. 그 처음 시작에 그 어떤 뭐를 불어넣어주는 처음 시작인데 그런 이름, 전 그런 거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일단 우물집 주인 부부면은 그 세계관이 투영되어 있잖아요. 막 금전적인 거 굉장히 소중히 여기니까 금철이, 은철이 이런 식으로 지어주고 이 세댁은 이제 세댁네 부부가 갖고 있는 어떤 관념성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이름 속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에게도 그 이름을 자꾸 붙여줘야 저도 그 사람이 떠오르고 이렇게 잘 돼서 이름 붙일 때가 이제 되게 재미있고도 신나는 과정인데 그런 애들을 통해서 한 게 이제 그냥 제가 서술하듯이 동네 사람 누가 있고 하면은 너무 단조롭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애들 놀이 속에서 이름을 하나씩 이제 알아나가고 그리고 이제 그 이름과 그 사람이 이제 매치가 돼서 독자들의 뇌리에서도 이제 잘 새겨지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이제 소개시켜 나가는 거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이제 애들이 배워나가는 여러 가지 기억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고 또 사연도 생겨나고 그 사람 이름이 그러니까 이제 이렇구나 이런
그런 이제 조금씩은 다 상징적이거나 어떤 의미들을 넣게 마련이죠. 이름 속에는. 저희가 너무 많은 질문을 받을 수는 없고요. 앞으로 3분만 더 받겠습니다. 질문하시고. 네, 또 질문. 네. 예, 그러면 그럼 이따 그 차 마시면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렇게 더 많은 이야기 나누시기 바라고요. 오늘 어떻게 낭독회 어떠셨습니까? 예. 저는 아주 여러분들 그 인내심이 대단한 것 같아요. 끝없이 이어지는 마이크 쇼 끝까지 참으시면서 이렇게 추운 날 와주신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끝까지 이렇게 자리 지켜주신 권여선 작가님, 송경동 시인, 김수음 작가님에게 큰 박수. 이것으로 그 권여선 작가 낭독회를 끝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